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날린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두 분은 좀 사석에서 자주 만나는 편이잖아요. 주로 만나면 좀 어떤 대화들을 나누세요? 뭐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뭐 세종시 현안이라든가 기사거리를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주류를 이루기도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업무 자체는 또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우리가 서로 어떻게 좀 잘 풀 수 있겠냐.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우리 끝나고 나서 뭐 수영을 한번 하자라든지 아니면 뭐 주말에 산행을 한번 가자라든지 어디 한번 놀러 가자라든지 그런 제안을 참 제가 많이 하는데 기자들이 좀 움직이는 걸 좀 싫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승무 기자도 좀 제 거절을 많이 좀 제 제안을 많이 거절하는 편이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좀 귀찮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힐링을 그 집에서 편히 쉬면서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선배랑 좀 반대되는 스타일 같아요. 선배는 이제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힐링하시는 스타일이고 저는 이제 가만히 쉬면서 이렇게 명상을 즐기면서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선배가 하도 요청을 하시니까 몇 번 따라가긴 했는데 아니 그래서 수영 한 3번 같이 갔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자기가 수영이 취미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선배가 강습을 포기하셨잖아요, 저. 강습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저는 준비가 돼 있는데 안 나온 거잖아요. 항상 이렇게 아웅다웅 하는데 참 이렇게 그래도 또 친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 보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네. 아니 제가 왜 서두에 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세종시에서는 주로 이제 뭐 성인 남녀 한 2명 이상만 모이더라도 부동산 또 투자 뭐 이런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두 분은 뭐 평상시에 부동산이나 뭐 이런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안 나누십니까? 저희는 이제 뭐 부동산 관련한 기사를 쓸 때 뭐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들도 있고 또 주변 기자들이 관심 있는 기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뭐 일상적인 건 있는데 저희가 뭐 일상에서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요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동산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실생활에서 저희가 되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뭐 투기를 해서 일확천금을 얻는다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아파트 대출을 받으는데 본인이 생애 최초 대출을 받으면 좀 싸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그러고서 덜컥 받았는데 나중에 한 기자가 정보를 주고 나서 했더니 월 이자가 40만 원 내야 되는데 그 정보에 의해서 생애 최초 대출 주택을 받아서 30만 원대로 받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1년에 한 120만 원을 절약하게 된 거예요. 월급 10만 원이 오른 거죠. 그 당사자가 바로 이분이에요. 아니 왜 기자 생활하면서 그런 정보도 못 들으시나요? 어떻게 왜 그러세요? 국토부 기사를 제가 관련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현실상에서 저랑 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정보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정보만 전달했지 제가 막상 닥치니까 그런 생각을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저랑 넘어가는 게 저희들 그런 무지함 탓 같아요. 원래 대부분 기자들이 실속이 없습니다. 네, 실속이 없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뭐 어떤 그 권력과 암투를 해서 뭐 많은 것들을 챙겨가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기사 쓰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근데 선배님 뭐 나중에 뒤늦게 이제 분양을 받으셨는데 미리미리 기사 쓰는 그 정보를 받아서 미리미리 그렇죠. 이제 분양을 받으셨어요. 했으면 저 아마 기자 안 하고 있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그 세종시 좀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께 많은 좀 정보를 드릴까 이제 싶은 오늘 그런 시간으로 좀 갖고자 하거든요. 시사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투수 입장합니다. 세종시에서 부동산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 지부 부지부장을 맡고 계시죠. 김동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좀 인사부터 해주시겠어요? 방금 소개받은 세종에서 지금 부동산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호입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그 시민 여러분도 올해 새해 황금돼지를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원탁 기자들, 전편의 네, 원탁 그렇죠. 기자들 방송에서 그때는 맞습니다. 이제 실물 못 보고 전화 통화와 그다음에 사진으로 화면상에만 맞습니다. 살짝 띄워놓는 방식으로 보태뵀었는데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 말씀도 참 잘 하셨는데 뭐 이제 오다가 이제 같이 또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뭐 다른 공중파 방송에도 많이 출연을 하셔서 오늘 뭐 아마 시청자분들 또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유익한 정보를 주실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인물도 되게 좋으시고 이거 아니에요. 눈썹도 진하시고 별다른 분장이 필요 없으셨다고. 아니, 항상 앞에 상대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좀 편안하십니까? 어떠세요? 부담스러워. 눈썹이 부담스러우신데. 과찬의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대표님 오늘 유익한 정보 많이 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예. 세종시 하면 역시 부동산 시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실수요자 그리고 투자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으로 항상 꼽히는데요. 올해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추세나 변화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황금대지의 세종시 부동산 시장 체크포인트,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에서 분양이 이루어질 건데요. 1-5 생활권에 어진동에 465세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1-1 생활권 공운동에 세 가지 요건입니다. 이렇게 점수가 무주택하고 그다음에 부양가정하고 청약저축 가입기간 이 세 가지 내가 세종시를 자발적으로 택해서 신규로 교사로 온다든지 행정직으로 온다든지 신규 직원들까지도 특별공급 혜택을 주는 것이 당장 먼저 들려오는 소식이 있다면 이번 달 25일부터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있을 때쯤이면 아마도 주택건축 인허가 사무가 세종시로 이관이 됐을 때거든요. 네. 어떤 게 핵심인가요? 1월 25일부터 이제 그 주택 건축 인허가라든지 그리고 몇 월 달에 어느 지역의 어떤 아파트에 청약을 시작하겠다. 이런 계획들, 이런 승인들 이런 것들을 기존의 행복도시건설청이 수행해 왔는데 이제는 세종시가 다른 16개 시도랑 동일하게 지자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가 어떤 분양가를 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하자를 감독 관리한다라는 부분인지 이런 실생활적인 부분들을 세종시가 직접적으로 대민 업무를 좀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앞선 두 차례 방송에서 주택건축 인허가 사무가 좀 세종시로 이관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해봤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이렇게 짚어봤지만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세종 시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반대하는 그 여론도 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부동산 업계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제 물론이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도 보면은 오히려 저는 이번에 이런 조치들이 행복처에서 세종시로 이관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갑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동안에는 행복청하고 세종시하고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을 못한 거 아니냐라고는 이런 지적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세종시로 넘어가면서 일원화되면은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그 인근 타 지역이나 이런데 이제 지자체가 이제 분양가 심의를 하면서 분양가 통제가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앙부처, 행복청이 이제 국토부 산하 이제 중앙부처인데 중앙기관인데 중앙부처에서 어떤 민간 건설사나 이런 분들을 상대하면서 입김을 발휘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지자체가 말하는 것보다 중앙부처가 분양가에 대해서 입김을 발휘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심의를 이걸 일방적으로 뭐 분양가를 책정할 수는 없고 또 심의기관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염려는 아마도 없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염려 부분들 오히려 일원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입장이 더 많습니다. 세종시가 분양가를 처음으로 산정하게 되는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죠. 데뷔전이 아마 2, 3월에 그 1-5 생활권 어진동의 그 한 건설사의 주상복합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행복청이 했던 것을 스타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보면 작년 말에 그 어진동 그 인근 지역의 주상복합이 1,200만 원대까지 그 3.3제곱미터당 최고가를 기록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적정 수준으로 내려올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행복청 공무원들이 또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많이 그 세종시로 넘어오셨고 그리고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참여 위원수를 더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좀 기대도 해볼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대다수 물량이 LH에서 공급하는 물량들이라서 LH 자체 심의로 올해는 많이 흘러갈 것 같아서
진짜 시험 때는 뭐 202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네요. 주택건축 인허가 사무직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 이제 심사가 심의까지도 이제 세종시에서 맡게 됐다는 게 점이 굉장히 눈여겨 볼 만한 그런 대목인데 분양가가 최근 많이 올랐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좀 부동산업계에서도 동의를 하시나요? 이제 전반적으로 오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입니다만은 이게 그 지금 인근 지역 대전이랄지 이런 청주랄지 인근 지역하고 또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세종시 자체로만 보면은 뭐 어차피 물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가격 오르는 것은 뭐 불가피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전하고 이렇게 비교해도 그렇게 높은 추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급격하게 지금 분양가가 높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당연한 이런 결과다. 또 전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구조 속에서 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과도하게 올랐다라고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제 뭐 대표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인데 일단은 지금 수도권 접근성 그리고 뭐 이런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고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좀 분양가가 그다지 높은 건 아닌 것 같다는 전망들도 많은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향후 미래 가치, 이제 향후 이제 프리미엄을 붙을 그런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이 정도가 그렇게 높을 것이다. 이런 거는 좀 너무 빠른 섣부른 판단. 저는 좀 더 까탈스럽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저도 이제 천마을부터 그 경험을 쭉 해왔었기 때문에 600만 원대에서 출발했었고 2016년에 이제 처음으로 1000만 원 시대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한 불과 4년 만에 돌파를 한 셈이고 대전권하고 거의 이제 인접한 수준까지 이제 오르게 됐고 그러나 아직 뭐 어떤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각종 시민들이 누려야 할 상업 유통시설들 너무 갖춰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주변 지역이라든가 수도권으로 원정을 많이 다닌다고 하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좀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어떤 호가라든지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다고 해서 이 최초의 청약 시점에서의 분양가 자체도 같이 은근슬쩍 동반 이렇게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저는 이제 청약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더 억제하는 정책을 좀 더 가해야 된다라고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종시가 잘 해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약 경쟁률이 막 평균이 한 50대 1 정도 나오잖아요. 가격 경쟁력이 그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수요자들께서 그렇죠. 수요자들이 뭐 이 정도 너무 비싸. 그럼 청약 안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경쟁률이 그 정도 나오는 거 보면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진 않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높지 않다라고 보는 그 사례를 이제 어느 지방이든지 지금 상가 가격하고 상가 분양 가격하고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하고 바란스가 맞게 갑니다. 대부분. 예. 이게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상가 분양 가격은 상당히 높은 거에 비해서 지금 주택 그 공급 가격은 분양 가격은 좀 낮거든요. 갭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어느 거 하나에 의해서 이제 좁혀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파트 지금 분양 가격은 상가 분양가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세종시 분양 가격은 그렇게 그닥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철저하게 그곳에 거주할 사람, 그다음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 값 자체가 너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거품이 많이 껴있다는 인식들이 많은 과정에서 세종시가 조금 더 억제가 되는 속에서 서서히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왜냐면은 대출을 끼지 않고서는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고려하면 1000만 원 시대 돌파가 너무 빨리 왔고 그걸 바람을 타고 1000만 원 시대가 돌파했으니까 이제 장벽이 무너지듯이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가는 부분들은 조금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한번 전 제안을 한번. 그럼 이왕 지금 분양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올해 있을 분양 소식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세종시에서도 아마 아파트 물량이 계속적으로 이제 해마다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거는 같은데 올해도 많이 이제 지난해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미 지금 나와 있는 분양 계획 물량이 어느 정도나 지금 예정돼 있습니까? 지금 이제 세종시가 출범하면서부터 거의 1만 호가량, 평균 1만 호가량 매년 이제 공급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난해부터 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다음에 올해도 그 수준을 한 5천 세대 규모를 지금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세 군데에서 분양이 이루어질 건데요. 1-5 생활권에 어진동에 465세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1-1 생활권 공운동에
440세대 규모로 분양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언제 시점이 하반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하반기로. 그리고 이제 뭐 요 물량도 요 물량인데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4-2 생활권에 지금 4,703세대 좀 대규모 분양이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요 4-2 생활권은 실수요자 개편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지금 중심으로 가는데 일단 그 가점 방식 민간 분양 방식이 아니고 청약 통장 납입 횟수로 그 분양이 이제 그 이루어지는 덧붙이자고 하면은 이제 4-2 생활권 자체가 민간 참여 공동주택이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세종시 신도시를 얘기를 들자면 그 다정동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이 땅을 제공하고 그 땅 위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해서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서로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대부분 민간 건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LH부터 땅을 사가지고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 건설사가 쭉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나눠졌었는데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5제곱미터 이하는 공공분양 방식의 청약을 채택을 해서 가고요. 그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 부분은 기존의 민간 건설사가 해왔던 민간 분야 방식으로 이원화돼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차별화된 부분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존 민간 주택보다는 분양 가격이 조금 더 낮게 책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무주택 세대주 세대 원까지 8.5제곱미터 이하는 도전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좀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뭐 시기 같은 거는 좀 더 두고 봐야 이제 알 문제겠지만 어쨌든 올해 전체적으로는 특히 사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한 5천여 세대 정도가 분양될 계획이 우선적으로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해 분양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이제 10,000호 이상씩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되다가 금년 이제 계획을 보면 그 상반기 계획만 지금 한 5,000세대 정도 공급이 되고 이제 하반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이제 공급 계획이 있을지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19년도 이번에 상반기 분양 물량도 보면은 지역 자체가 지금 4-2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종에서 3생활권, 4생활권을 흔히들 세종의 강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대전하고 가깝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4생활권 자체는 지금 전체적으로 생활권별로 보면 4생활권 자체가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가하고 그다음에 아까 산업단지들이 이렇게 들어서는데 수요는 많은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공급량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아파트 공급. 예. 4생활권 전체가. 예.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금년에 4-2 생활권 분양도 그 어느 때 못지않게 상당히 좀 경쟁을 좀 치열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도안 트리플시티하고 똑같은 공공분양 방식이에요. 대전 도안. 예, 도안 트리플시티. 예. 근데 거기가 이제 공공분양 방식으로 해서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한 140번 정도? 그 당첨 그 횟수가 그 정도로 이제 평균 그 당첨 횟수가 이렇게 됐는데 이쪽은 이제 업계에서 뭐 아시겠지만 업계에서 한 그거보다 낮은 그렇죠. 한 그 당에 그 1순위가 한 60, 70회? 60회, 7, 80회 정도 그 납입 횟수가 그 정도 돼야지 당첨권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소 평형이 많이 포진돼 있고 그리고 그 민간 분양하고 뭐 저기 같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공공분양 방식이라 가지고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은 꿈을 꿀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청약을 넣으면 뭐 하여튼 괜찮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우리 1순위 자격이 24번, 총 24개월을 그 납입을 했을 때 1순위 자격이 보여되는데 무려 60회 이상을 납입을 해야 안정권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제 당의 기준이 한 60회. 50부터 5년 이상을 부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꾸준히 내 집을 바라본 거죠. 꾸준히 뭐 2만 원씩 계속 내는 거죠. 한 방이 아니라. 그리고 기타 지역이 한 8, 90회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전망하는 거죠.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면 당첨권 안에 들어가겠다. 요 전망이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부장님한테 한번 좀 문의드려야 될 부분이 그 청약 통장의 납입 횟수도 중요한데 8.5제곱미터 이하 그 공공분양 방식에 있어서는 납입 총액 기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납입 총액이, 그러니까 같은 순위라고 하면 또는 같은 가점이라고 하면은 납입 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 당첨 권한이 부여되는 건가요? 예, 당연합니다. 동일 조건이라면은 예. 납입
그 금액이 더 많은 쪽으로 해가지고 당첨 비율가 먼저 원래 민간 부여가 분양은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렇죠. 민간은 없죠. 민간은 네. 그 가점 금액이 없이. 일정 금액 이상만 되게 되면은 그렇죠. 네. 금액을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공부양 방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생활권의 분양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획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죠. 그 민간과 좀 공공위원회 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좀 약간 복합적인 형태인 점을 좀 참고를 반드시 좀 그렇죠. 하셔야겠다라는 좀 생각은 드는데 뭐 올해 사생활권 그 분양 전망도 일단은 좀 밝게 보셨어요. 네. 혹시 분양에 대한 성패를 좀 좌우할 만한 요소들이 또 따로 좀 혹시 그럼 두 기자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세종 테크밸리 하고 대학 부지하고 인접해 있어요. 그 분양 열기는 반드시 뭐 분명히 뜨거울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만 이제 그 BRT 도로하고 좀 인접해 있는 일부 단지들이 있어요. 그쪽은 조금 한번 뭐 어쨌든 뭐 미분양 그런 사태는 뭐 전혀 뭐 꿈도 묶을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이 조금 뭐 낫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뭐 테크밸리하고 대학 부지 그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뭐 성패는 그쪽에 이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대학 부지에서 이제 대학들이 지금 애무만 체결하고 있어요. 확정된 대학이 뭐 지금 있나요? 뭐 충남대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음악원도 뭐 올 것이고, 카이스트도 이제 뭐 확정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대학들이 오면 좀 괜찮을 거랍니다. 그쪽에서 또 실소유자들이 많이 이쪽 사생활권을 주목할 거고요.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사생활권도 안정적으로 청약률을 기록하면서 미분양 없이 잘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뭐 이승우 기자도 얘기했고 이제 내다봤는데 이 4-2 생활권이 얼마나 그 성공하느냐 부동산 시장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에 이제 6생활권으로 넘어가서 6-3 생활권 작년에 6-4 생활권이 6-4 했었잖아요. 했죠. 6-4 그것도 했죠. 되게 좀 성공리에 분양이 됐었는데 뜨거웠죠, 사실. 예, 6-4 도. 뜨거웠어. 예. 예. 그 맞은편에 BRT 라인을 사이에 두고 6-4와 6-3 맞은편에 산울리라고 하는 실천여 세대의 규모가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2 생활권이 지금 부동산 규제 분위 속에서 잘 되면 잘하면 하반기에 그 7천 세대가 6-3 생활 되게 되면 다시 만 세대 공급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엿보여서 4-2 생활권이 그래서 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7천 세대까지 합친다고 하면 올해 가능하다면 혹시라도 12,000세대 정도가 분양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전망까지도 해볼 수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뭐 사생활권도 마찬가지지만 1-5 생활권 같은 경우도 정부 청사하고 인접해 있고 그렇죠. 그 방출청 상업지구하고 인접해 있어서 거기도 뭐 분양 예고가 뜨거울 거는 뭐 맞는데 네. 근데 1-1 생활권 고운동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440세대 막 어디서는 막 뭐 좀 열기가 좀 식을 거다. 그쪽은 좀 지리적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 근데 대부분 세종시에서 이제 그 지리적 위치가 BRT 라인에서 이제 좀 멀기 때문에 고운동, 아름동이 좀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고운동도 오히려 주거 환경은 쾌적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소음이랄지 이런 걸로부터 자유롭고 쾌적한 어떤 주거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고운동이라 할지라도 저는 거기서 뭐 미분양이 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예, 있을 수 없다. 예, 그래서 그 전에 세종 그라고 하는 그 아파트 고운동에 거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성황리에 이렇게 분양이 됐던 그 과거를 보면은 고운동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경쟁은 좀 뜨거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고운동 주민들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 예. 예, 다만 이제 그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가치 평가는 또 시장에서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왜냐면은 이제 고운동이나 한솔동 같은 경우는 좀 저평가가 좀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12월 달 한번 실거래 그 매매 현황하고 그다음에 전월세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세종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조치원 지역이 아무래도 전월세 매매가가 뭐 1억 원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신도시랑 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고운동, 한솔동이 바통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뭐 아름동, 종촌동, 도담동, 그리고 이제 뭐 호수공원에 가까운 저쪽 어진동 라인 그쪽과 그 다음에 금강변에 있는 삼생활권 이런 순으로 좀 그리고 다정동, 세롬동이 신규 아파트로서 좀 선두권에서 이렇게 거래가 형성되고 있는 것들을 좀
엄연한 좀 현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런 걱정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뭐 대표님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같이 동반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분양 계획을 좀 살펴봤는데 기왕 좀 분양과 관련된 좀 청약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올해 세종시에 정말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 저도 어떻게 청약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창피하지만. 그래서 그 방법 좀 한번 짚어주고 가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세종시에서 이제 청약을 하려면은 사실 이제 1순위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순위 조건이 되려면은 세종시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거주 요건이 1년 이상이고 청약 통장은 2년 이상 가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어야지만 1순위 조건이 됩니다. 이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있으면은 1순위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그렇죠. 모르고 넣으시는 분들도 예, 그렇죠. 모르고. 그 다음에 그 1주택 가지고 있는 분까지 저 1순위 조건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순위 조건이 갖추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그런 요건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급하는 형태가 84제곱미터 이하, 다시 말해서 즉 35평 미만은 100% 가점제로 적용이 됩니다. 점수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 기간에 따라서 35점, 그 다음에 부양가족 32점, 그 다음에 청약저축 17점 해가지고 전체 84점 기준으로 해서 보통 흔히들 이제 우리 부동산 업계에서 하는 얘기로 적어도 50점 내지 합산이 60점 정도 됐을 때 안정적으로 이렇게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런 요건을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청약 통장을 10년 정도 갖고 있어요. 예, 기간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합산되는 거죠. 그럼 1년에 몇 점 정도? 지금 무주택이 지금 전체 기간에 따라서 32점이 최고 점수니까 그 기간에 따라서 이제 점수는 계산이 됩니다. 아, 기간에 따라서 더 점수를 더 주고? 무주택 기간에 따라서.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되고 길수록 점수는 높게 받는 자녀 수라든지 노부모 부양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점수가 높은 것이고. 세 가지 요건입니다. 이렇게 점수가 무주택하고 그다음에 부양가정하고 청약저축 가입기간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전체 82점 만점으로 지금 계산하거든요. 어쨌든 그 점수를 잘 갖춰야지만 좀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지만 그렇죠. 저는 또 세종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듣고 있는 얘기인데 좀 의아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특별 분양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우선 공급 대상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따지는 거죠?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체 공급 물량의 일단 50%는 이전기관 종사자들,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한테 50%를 딱 띄어서 분양을 하고요. 나머지 50%가 남잖아요. 50% 중에서 기관 추천자다 그래서 중소기업체 근무, 그다음에 군인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기관 추천자들이 한 5% 정도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 특별 공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랄지, 그다음에 다자녀, 그다음에 노부모 부양.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 25% 정도 분양을 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1순위 일반인들한테 그 돌아갈 수 있는 프로테지는 20%에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또 그것도 당해 기타로 나누잖아요. 또. 예, 그 중에서 이제 당해가 50%, 기타 지역이 50%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췄할지라도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은 그 정도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천안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놓는다고 하면 결국적으로 10%에서 15% 정도의 가능성이 그렇죠. 좀 없다는 1순위더라도 그래서 이제 세종시가 이제 뭐 흔히들 속된 표현으로 세종에서 당첨이 되는 것은 로또가 된다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근데 뭐 다자녀라든지 뭐 이런 요건을 갖추면은 특별 공급에도 넣을 수 있잖아요. 타 지역이라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새롭게 들리는 소식 중에 하나가 그 지금 공무원들한테 그러니까 중앙부처 이제 이전 대상 기관 종사자들한테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50%의 특별 공급 분양 물량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100채를 공급한다고 하면 50채는 우선적으로 그게 공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말에 이제 그 제도가 좀 종료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확정된 건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마 행안부나 과기부 이전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이제 어쨌든 뭐 행안부 거대부처가 내려오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제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결정된 행안부 이전이 결정된 이후부터 2019년 그 끝내는 거 마무리하는 거 종료하는 거를 좀 연기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직은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2월에 행정안전부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다음 8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려오고 그리고
또 테크밸리, 4-2 생활권 테크밸리의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내려오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특별공급 혜택이 있어야 내려와가지고 이전했는데 집을 구할 수가 없으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그분들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세종 충남대병원도 마찬가지고 2020년 하반기에 개원한. 그래서 수요는 계속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줘야 될 사람은 반드시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불만이 나오는 건 뭐냐면 내가 세종시를 자발적으로 택해서 신규로 교사로 온다든지 행정직으로 온다든지 공무원으로 온다든지 하는 그 신규 직원들까지도 특별공급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제 한시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 규제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수정 보완을 하는 연장으로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인데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좀 약간 씁쓸한 자화상일 수도 있는데 신규로 발령받은 공무원들이 행복청에 가장 먼저 전화한 이유가 저 특별공급 혜택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혜택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근데 2020년 이후에 신규로 온 사람들이 못 받는다고 하면 법정 소송에 그렇죠. 또 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다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청약 분양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굉장히 좀 열기가 좀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루 종일 가도 좀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이제 좀 관심 가는 대목 중에 하나가 역시 또 매매시장, 네. 뭐 분양시장, 매매시장, 전세시장 이제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겠지만 매매시장을 좀 사실 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지난해 이제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세종시가 굉장히 좀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업계에서는? 아마 그 표현은 맞을 것 같습니다. 직격탄을 맞았다, 거래 절벽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8.2 대책 이후 또 그다음에 9.13 대책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동산 규제 속에 지금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9.13 대책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가 거의 끊겼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수요도 좀 오고 또 실질적인 실수요자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대출로 통해 가지고 대출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매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규제가 지금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가 전면적으로 이렇게 묶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출이 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사기 힘들단 말이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수요자, 즉 다시 말해서 매입자들이 지금 이런 규제 속에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매매 시장은 뭐 거래 절벽이다, 묶였다, 뭐 이런 표현은 지금 맞습니다. 매매 거래는 거의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도 같아요. 9.13 부동산 대책의 좀 핵심이 뭐였습니까? 세종시를 만약에 예를 들 경우에. 이게 좀 복잡한데요. 사실은 너무 조항들도 많고 다양해서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핵심만.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전해였죠. 2017년이었죠. 2017년에 있어 파리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제, LTV, DTI, 대출 상한 비율이라든지 뭐 총 부채 상한 비율을 낮추는 부분, 그러니까 대출을 좀 많이 못 받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게 핵심이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었는데 9.13 대책은 그 대출 규제를 한 번 더 강화하는, 더 강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에 돈을 옥죄는 거네요. 네, 사실상 한 가구 이상 가질 생각을 하지 마라 라는 차원의 시장에 대한 경고음을 울리다 보니까 대출 받기가 진짜 사실은 어려워진 부분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약 조건도 좀 이따 다시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청약 조건도 되게 좀 까다로워지는 그런 부분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절벽이라는 표현이라는 부분들도 한번 근데 수치로 한번 보긴 봐야 돼요. 왜냐면은 9.13 부동산 대책 전에 1월부터 8월까지는 약 한 300여 건, 월 300여 건 매매 거래가 있었는데. 세종시에서. 예, 그렇죠. 근데 9, 10월에는 80여 건으로 확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11, 12월에는 조금 회복되는 분위기예요. 12월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약 250여 건 정도가 거래가 좀 됐었고, 그런데 이제 뭐 그 부분에 있어서 거래는 많이 됐는데 실제 부동산 시장에 내놓는 것들보다 실제로 그걸 사가는 사람들은 별로 문의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썰렁한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거래 절벽이라는 표현이 좀 더 이렇게 체감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매매 건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일상학교원 같은 경우는
입주한 지 이제 2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뭐 이생활권이나 아니면 사생활권으로 이제 갈아타기를 시도하는데 물량이 저는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매 물량이. 근데 거래 건수가 되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뜻으로 거래 전략을 표현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한 올해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올해 세롱동에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또 아파트가 나타나요. 거기는 이제 백화점 부지도 있고 뭐 상권이 아주 좋아가지고 지금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도 같다는 그런 뭐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또 한번 보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추이를 보고 그리고 이제 대전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대전에 아직 매매 물량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해소가 됐을 경우에 도안신도시요. 해소가 됐을 경우에 다시 세종시로 돌아오는 매매 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 테크밸리 입주 시점, 그리고 중앙수목원, 그리고 대학부지 유치 관련 뭐 이런 것들이 다 밀집되고 거기에 또 보태서 기업 유치까지 이루어진다면 뭐 매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차피 조정기는요. 국가에서 사업하는 일산이나 뭐 이런 것들 거기는 분명히 조정기를 거치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지난해 올해까지는 좀 조정기로 보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저는 이제 우리 기자님 그 의견하고 좀 반대되는데 작년에 이제 18년도에 규제 속에서 상당히 그 매매 시장은 상당히 위축이 많이 돼 있었어요. 예. 이 시장이 18년도에 이어서 19년도도 이어질 것인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은 예. 저는 개인적으로 19년도도 지속적으로 작년처럼 이런 분위기는 갈 것이다. 네, 19년도. 예, 금년도도. 예.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13 대책 자체가 지금 세종시가 지금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출 규제, 그 다음에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어떤 투기 수요, 진짜 실질적인 실수요자들한테도 지금 구입하기 힘든 이런 조건들이 지금 되다 보니까 이런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서는 매매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기는 그렇게 쉽지 않겠다. 그러나 물론 가격이 급격하게 해가지고 이런 규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급격하게 뭐 폭락을 한다 이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시장세는 약보합 내지는 조정기는 당분간 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말씀이에요. 네. 테크밸리나 이런 것들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세롱동 한번 추이 입주 2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내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번 그걸 지켜보고 한번 또 점검을 하는 게 좋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세종시 진입을 타시도에서 해서 집을 사는 진입할 때 집을 사는 기회. 저는 지금이 적정 시점이라고 봐요, 오히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비싼 세롬동이나 뭐 이런 데는 뭐 좀 부담이 가겠지만 지금 일생활권 일부 특정 단지는 집값이 조금 많이 떨어진 곳도 있고 그리고 청주나 대전에 비해서 집값이 같거나 또 좀 낮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세종시에서 한번 살아보겠다. 세종 시민이 되고 싶다. 집을 사고 싶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접근하기는 또 반면으로 봤을 때는 좀 기회다. 분명히 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사실 지금 굉장히 뭐 매매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건 분명히 이제 그 전문가분과 이 기자분들의 좀 개인적인 사견임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이제 감안을 하고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사실 세종시가 투기 지역으로 이제 묶이면서 굉장히 좀 심해졌다. 투기 지역 결국 그 서울의 강남과 같은 뭐 그런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와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런 지적들이 지금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세종시가 그 투기 지역으로 이렇게 그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대전하고 비교를 해도 대전보다도 지금 세종 같은 경우가 지금 그 반대적으로 지금 너 규제 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반사적인 어떤 풍선 효과가 이제 대전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 그 규제가 심한 건 맞습니다. 예, 지금 8.2 대책부터 9.13 대책 이렇게 쭉 규제 속에 있으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 그런 매매 시장 같은 경우가 이 규제에서 이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서는 매매 시장이 상당히 지금 당분간으로서는 지금 살아나기는 쉽지 않다. 예, 규제가 심한 것은 확실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실 국토교통부 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그 정부 부처가 세종시에 있다 보니까 더 직격탄을 맞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서울하고 세종이 유일하게 그 투기 지역이란 동일 선상에 놓여진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출발점부터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5제곱미터 25평이라고 하죠. 요거라든지 84제곱미터에 대한 주택 가격을 보면 최소 서울이 3배 많아요. 3배 높은 데에서 규제를 하는 것과 낮은 데서 규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거기에서 한 번 더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지금 투기 광풍이라고 불 정도로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분위기가 뭐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그렇죠. 어디로 들어오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수도권 인구 분산이라고 하는 정책으로 만들어진 세종시에 어느 정도 규제의 완화,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건 이미 예측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규제를 하면서 오히려 이곳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못 넘어오게 해서 세종시가 정상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저해가 된다라고 하면 부산시가 작년에 정부에 한 단계 낮은 단계죠. 조정지역을 해제해달라고 건의한 것처럼 세종시도 일정 시점에 있어서는 좀 완화하는 부분들을 한번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 좀 듭니다. 근데 3기 신도시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 지금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어떤 그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들을 이제 정부에서 유치시키겠다,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간접적으로 봤을 때 세종시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종시가 청와대 뭐 제2집무실, 뭐 국회의사당 온다고 해도 행정기관이 오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기업이 와야죠. 예, 예. 기업이 이제 와야 되는데 지금 그 3기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그쪽으로 이제 혜택을 많이 줬을 경우에 정부에서 유치를 할 경우에 지원을 할 경우에 그쪽으로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세종시로 오려고 마음먹었던 기업들도 그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되죠. 근데 이제 세종시가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요 시점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세종시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혜택을 과감하게 주는 정책을 펼치다 지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책 과감하게 기업을 끌어올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자급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기 신도시 그 계획 발표 요걸 기점으로 삼아서 세종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든지 지금 앞으로 나갈 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3기 신도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피해 줄 수 있는 거는 뭐 좀 분명합니다. 간접적으로. 어쨌든 매매와 관련된 뭐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어쨌든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 중에 이제 종합 부동산세, 뭐 흔히 이제 종부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좀 강화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을 뭐 시청자분들께서 좀 지금 이제 유익게 9.13 대책이 지금 그 아까 대출 규제하고 한쪽에는 또 양도세, 중과세 부분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에서도 이렇게 강화를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종부세에 해당되는 그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부세가 보통 아파트 한 채로 종부세 대상이 되려면 약 시가로 14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여야지만 종부세 해당이 돼요. 비싼 예. 그러니까 대상이 된다.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어디 그 세종시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있긴 있나요? 지금 저기 어진동에 모 건설사가 주상복합으로 졌던 게 10억 원짜리 분양가 아파트가 저 있었으니까 펜트하우스 말씀하시는 2년 후면은 뭐 한 14억 원 시가가 그렇죠. 오를 수 있겠네. 그 정도 말고는 지금 당장은 큰 타격이 지금으로서는 예상되지는 세종시가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해가지고 세종시가 거기에 해당되는 주택들이 많아가지고 염려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종부세를 지금 지금 기준식 공시 가격이라 그러죠. 공시지가 고박이 보통 그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곱해가지고 지금 그 9억 원 이상 됐을 때 종부세 대상인데 이제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보통 14억, 15억 돼야지만 종부세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매매 시장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전세 시장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세종시는 사실 전세 시장을 빼놓고는 왜냐하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이제 저렴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의 효과까지도 굉장히 엿보고 있는 그런 대목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세 시장까지 좀 마지막으로 좀 짧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매매 시장 자체는 묶였기 때문에 지금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조금은 그 가격 활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뭐 그 행안부랄지 미래부랄지 이제 이런 이제 수요들도 있고 그동안에 이제 세종시가 워낙 그 전월세 시장 자체가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세마권 주요 그 좋은 지역이다 할지라도
2년 전에 보통 34평짜리가 보통 전세가 뭐 1억짜리, 1억 2천 그렇죠. 이렇게 아주 저평가됐던 것들이 예. 있거든요. 예. 워낙 그 처음부터 좀 낮았던 전세 월세 가격 때문에 지금은 서서히 좀 회복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전월세 가격은 상당히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래도 매매 시장이 이제 침체되다 보니까 전월세 시장은 상당히 좀 그런 대로 좀 활성화되어 있는 이게 사실 제가 전월세 시장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아, 지금은. 근데 사실 이제 올해 지금은 뭐 행안부라든지 과기부 이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소폭의 이제 상승세는 또 이어가지만 또 사생활권이나 또 일부 생활권에 이제 추가적인 신규 아파트 입주가 또 예정이 돼 있어서 또 하락할 여지도 있다. 이런 전망은 좀 나오던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입주 물량이 많을 때는 전월세 가격이 하락됐다가 입주 물량이 적어지면은 또 올라가고 이게 사실상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제 가격 조절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종시가 금년 보면은 금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이제 사생활권에 이제 입주가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생활권이 주로 이제 2년이 그 도래되는 시점에서 또 좀 나오고 하게 되면은 이 매매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한다랄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의 패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더 떨어지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전세가야 뭐 계속 뭐 말씀하신 듯이 유지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청주하고 대전 같은 경우가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너무 이제 폭이 작고 그리고 또 일단 매력적인 게 뭐냐면 젊은 친구들한테 매력적인 게 뭐냐면 신규 아파트고 그리고 인프라도 웬만큼 갖춰졌고 전세가도 되게 낮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수요층은 계속 끊임없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다는 뭐 얘기도 있고 제 자신 판단도 그렇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결국 전세가가 내려가면 좀 마음 아프겠지만 저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쌀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요즘에 좀 오른다고 하니까 다시 뭐 대전이나 청주로 왜냐면 계약 기간이 거의 만료될 때쯤에는 다시 좀 유턴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도 있긴 한데. 맞아요. 그런 염려도 그 조심스럽게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세종시가 전월세 가격은 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보통 보면은 매매가 대비 보통 전세가로 본다면은 한 60%에서 70% 정도까지 되거든요. 전세 가격이. 50%도 있죠. 뭐 네, 50% 절반가량 되지만은. 되죠. 예. 근데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매매 가격 대비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30% 40% 이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저렴한 임대 가격 때문에 이제 대전에서 청주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아마도 급격하게 이렇게 오르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기준으로 본다 할지라도 세종시 전월세 가격은 저렴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종시에 연착륙하기 위한 내 집을 돈이 많아서 바로 구매하거나 청약에 당첨되면 좋은데 그게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연착륙의 방법으로 전세를 하는데 조치원에 있는 전세를 한번 먼저 가는 것도 괜찮겠다. 차량으로 20분 거리고 예를 들어서 25평 5구제곱미터가 전세가 지금 7,500만 원, 7천만 원대에 있거든요. 신도시가 지금 1억 4천까지 뛰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운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잠깐 좀 한 1년 정도 거주하다가 1순위 자격을 얻고 그렇게 해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갑자기 지금 생각났거든요. 이런 전세값이 싸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세종시는 한번 살아보고 선택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어요. 한번 살아보고 이 도시 괜찮나 살아보고 한번 선택할 수 있는 도시라는.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하실 거죠. 저는 일단 이제 목표가 있어요. 청주에서 하실 거죠. 지금 몇 번째 이렇게 시비를 줬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같이 이렇게 1시간 정도 참 참여를 같이 해주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너무 이렇게 이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토론해보니까 너무 또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또 다른 전망을 할 때 꼭 한번 또 모시도록 할 테니까 약속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래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올해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되는 체크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 흐름을 바로 알고 내 사정에 알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선택을 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